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고급 47번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그리고 정부 수립으로 탄생한 이승만 정부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서 6.25 전쟁까지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두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신경 써서 봐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멋지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자,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정정할 게 있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선거라고 하는 건 뭐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누구나 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보통선거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이 보통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 그 연령을 만 21세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세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19세입니다. 현재 19세예요. 그래서 만 19세에 만 19세가 된 사람은 선거권자가 되는 게 현재 우리 현행 법률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나이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낮아져야죠. 반대로 말씀을 드려서 19세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PPT 보시면서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하나씩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미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최초의 민주보통선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다름 아닌 1948년 비록 남북한 통합선거를 하진 못했지만은 일단 남한만 했지만 아무튼 최초는 틀림없는 50총선거가 되겠어요.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50총선거가 바로 최초의 민주적인 보통선거가 되겠고, 이 총선거는 대통령 선거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입니까? 국회의원 선거죠. 대통령 선거는 대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회의원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최초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국회를 구성한 목적은 바로 헌법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 거죠? 제헌이 되는 거죠. 헌법을 제정한다. 제헌. 두 글자로 줄이면 제헌. 여러분, 영어처럼 한문은 목적어가 뒤에 있잖아요. 헌법을 제정한다. 제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헌법이 한번 제정이 되면 무에서 유가 창출이 되면 그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 이 헌법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제정은 오직 한 번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헌법은 많이 바뀌죠. 헌법은 많이 개정이 되잖아요. 이 개정은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또 줄이면 헌법을 개정한다 라고 해서 개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헌법 제정은 제헌과 같은 말이고 헌법 개정은 개헌과 같은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헌법 제정 언제 있었다고요? 바로 1948년 바로 이 제헌국회가 바로 헌법을 제정을 했죠. 그래서 제헌절 몇 월 며칠? 7월 17일에 헌법 제정해서 바로 제정된 헌법을 바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딱 요거 한 번이다라는 거예요. 헌법 제정은 딱 요거 한 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정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개정이 되는데 현재 우리 헌법 개정은 9차례 있었죠. 9차 개헌. 9차 개헌의 헌법이 현재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헌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국가의 정부 형태를 공화정은 뭐 틀림이 없는데 군주가 없으니까 군주 없는 국가로서 공화국인데 이 국가의 정부 형태, 그 공화정의 정부 형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이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논쟁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각제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인 끝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갈등 끝에 결국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대통령제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도대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대통령제 가장 현재 우리 지구상의 가장 대표적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하고요. 대통령제하고 그리고 내각제 이렇게 두 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공부한다거나 또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면 참 다양해요. 참 여러 가지인데 내각제도 나누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대통령제 하나 그리고 내각제 하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내각 책임제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줄여서 그냥 내각제라고 하겠어요. 현재 대통령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 두 개만 한번 대볼까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바로 대통령제가 되겠고요. 또 미국도 현재 대통령제인 국가죠. 그리고 내각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수상이 있는 나라는 내각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영국, 그리고 일본, 자, 이런 나라가 내각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는 어떠한 가장 중대한 차이점이 있느냐? 여러분, 국가를 운영을 하는 그 기구가 바로 정부 아니겠습니까? 행정부. 대통령제와 내각제는 행정부를 누가 만드느냐의 차이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부를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제고요. 그리고 행정부를 정당이 만들면 이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그 정당이 정부를 만들면 바로 내각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제는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뭐라 그러죠? 총선이라고 하나요? 대선이라고 하나요? 대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선을 통해서 누가 탄생이 됩니까? 누가 선출이 되죠? 바로 대통령이 선출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자기가 바로 정부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바로 정부가 구성이 되면 그러한 국가를 바로 대통령제 국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의 우두머리가 이 정부의 최고 정점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17년에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문재인 정부가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대통령제 하에서는 선출이 된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각제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각제는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가 하고 있는데요. 내각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총선으로 정부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총선을 해요. 총선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자, 이쪽은 내각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선은 여러분 대통령 뽑는 건가요? 아니면 국회의원을 뽑는 건가요?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예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합니다. 어떻게 정부가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어요. 자, 여기 A 정당이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비정당이 있습니다. 비정당이 있어요. C까지 또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당이야 여러 개.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복수정당제는 당연히 기본이잖아요. 자, 그래서 A, B, C 정당 이렇게 세 개만 한번 적어보면요.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 A 정당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이 A 정당의 국회의원이 제일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A 정당이 바로 다수당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수당이 모든 걸 가집니다. 그래서 이 다수당이 집권 여당이 돼요. 집권 여당이 되고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야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한 집권 여당이 된 이 다수당에서 바로 정부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수당에 여러 인물들이 있겠죠. 이게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면요, 요 안에서 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정부를, 영국에서는 이 영국의 내각제에서는 이 정부를 캐비넷이라고 하는데요. 이 캐비넷으로 바로 뭐 이 국회의원 가운데 누군가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누구는 경제부 장관이 되고, 누구는 복지부 장관이 되고, 누구는 교육부 장관이 돼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정부가 요렇게 딱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정당, 이 정부, 이 정부를 영국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캐비넷. 철자라서 좀 불안하네요. 맞나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캐비넷이라고 하고, 이것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것을 내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부가 바로 내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의 이끄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A 정당의 당수, 이 A 정당의 대표가 바로 이 정부를 이끌게 되는 정부의 대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당수, 영국에서는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당수가 바로 수상이 되어가지고, 일본에서는 내각 총리 대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 사람을 바로 수상이라고 합니다. 수상이 되어서 다음 총선 때까지는 바로 이 정부, 이 내각이 수상의 리드하에 바로 국가를 운영을 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총선이 됐어요. 다음 총선이 딱 됐는데, 여전히 이 A 정당이 가장 많이 다수당이 되어가지고 여전히 집권 여당일 때는 이 정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내각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4년, 보통 이제 총선이 4년마다 한 번씩이잖아요. 그래서 4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이 4년 동안 이 정부가 정치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이쪽 B 정당을 더욱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B 정당에서 제일 많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B 정당이 다수당이 됐다면 이제는 이 B 정당이 집권 여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당은 모두 야당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B 정당에서 바로 이 집권 여당인 B 정당에서 캐비넷을 구성합니다. 정부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정부가, 새로운 신정부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정당의 당수가, 야당이었던 이 당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새로운 수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 정부는 짐 싸는 거죠.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정부까지 함께 나오는 이러한 세트 구조의 이러한 정부 형태가 바로 내각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내각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장면 정부. 장면 제2공화국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프라임 미니스터는 수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총리 대신이라고 표현을, 일본의 경우 여러 이름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당시에 수상을 뭐라고 했냐면 국무총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국무총리가 있죠. 그런데 당시 장면 정부 하에서는 집권자, 그 정부의 우두머리가 바로 국무총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면 국무총리가 당시에는 내각제 하에서 수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내각제 한 적이 있어요. 제2차 개헌 때 국무령제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각제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상을 국무령이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서 굉장히 크게 갈등을 겪다가 바로 무엇으로 결정이 됐냐면 대통령제로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제 하에서 바로 대통령을 선출을 했는데 어디에서 선출했죠? 국회에서 뽑았잖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바로 국민의 뜻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국민의 이러한 뜻이 국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간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국회에서 바로 국회의원들의 이런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승만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바로 간선이죠, 간선. 네, 초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네, 바로 네, 대한민국 네, 정부가 바로 네, 그 이후에 대통령이 선출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바로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정부, 대한민국 정부,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가 바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6.25 전쟁 전까지 바로 우리를 이끌었던 그 국회는 바로 재헌국회인데 이 재헌국회는 특이하게 임기가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2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2년 동안에 재헌국회가 내놓은 주요한 법률은 크게 3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반민족행위처벌법, 두 번째 농지개혁법, 그리고 세 번째 귀속재산처리법 요렇게 3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 전까지 다음이 6.25 전쟁인데 6.25 전쟁 전까지 우리가 공부할 게 이렇게 3개의 법률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민족행위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친일행위죠. 친일행위. 일제강점기에 바로 친일파가 일본에 아부하는 일본의 편에서 바로 일본의 앞잡이로서 우리 민족을 탄압한 그러한 친일파를 처벌하는 법이 바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언제 나왔냐면요. 자, 제일 먼저 1948년 9월에 나왔어요. 9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하자마자 다음 달인 1948년 9월에 바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줄여서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반민법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네, 반민법이 제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이 반민법을 근거로 해서 바로 그 다음에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를 수사하고 색출을 해가지고 잡아들여서 체포해가지고 바로 처벌까지 넘기는 그 단체로서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가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가운데 독립운동가 출신의 국회의원 10명이 바로 반민특위를 구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민특위가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7,000명 정도를 조사해가지고 478명,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 되는 500명 가까이 되는 이 반민족 행위자의 혐의자들을 전부 다 체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친일파들 한 500명 정도를 바로 이 반민특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체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정부는 무슨 정부죠? 누구 정부죠? 이승만 정부죠. 이승만 정부. 그리고 당시까지는 집권 여당이 바로 한국민주당이었다라는 겁니다. 한국민주당은 바로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 우익단체, 가장 대표적인 우익단체고 이들 가운데에서는 친일파,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승만 정부의 그 핵심 지지 세력 가운데에서는 친일파도 일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들을 체포해가지고 계속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핵심 세력도 굉장히 위험해지게 된다는 게 자기 입장에선 자기마저도 잡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포가 계속 이루어지면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 주축이 또 친일파들이었기 때문에 친일파 일부였기 때문에 바로 이승만 정부는 이거를 계속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우 소극적인 그런 어떤 태도를 계속 보이다가 결국 발표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승만 담화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승만이 담화문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한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네, 친일파를 잡아들여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담화문을 발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일보다는 반공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핵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안 그래도 늘 소극적이었던 이 이승만 정부가 아예 그냥 네, 표면상으로 공개적으로 네, 자기 자신들이 이승만 정부가 이런 반민족 행위 처벌, 친일파 처벌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네, 라는 그런 어떤 네, 자신들의 입장을 그냥 네,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네,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바로 친일파들이 바로 네, 당연히 이용을 하게 되겠죠. 당시 경찰들 가운데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네, 경찰 활동을 했었던 즉 친일 경찰들이 네,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일 경찰들이 당시 이승만 정부 하에 친일파 그 전력을 가진 경찰들이 자기 자신들을 살려고 바로 네, 이 반민특위를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민특위 사건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민특위 사건을 일으켜서 이 반민특위에 네,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전부 다 잡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반민특위는 실질적으로 활동이 힘들어지게 되고 이 반민특위는 네, 반민법은 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공소시효, 공소라는 말은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네, 재판. 이 친일파를 잡아들여서 그 친일파를 처벌하는 재판, 그 재판을 걸 수 있는,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시간적 효력을 바로 공소시효라고 하거든요. 네, 공소시효가 당시는 2년이었다라는 겁니다. 2년. 그래서 2년 안에 친일파를 잡아들여서 다 처벌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이때 바로 반민특위 사건을 일으킨 이들. 네, 그래서 반민특위를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하면서 바로 이 이승만 정부가 공소시효를 1년으로 줄여버립니다. 공소시효가 1년이 다 돼갈 무렵에 1년으로 공소시효를 축소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1년으로 축소를 해버리니까 곧 얼마 안 있어. 네, 며칠 후에 공소시효가 다 이제 만료가 되면서 이제는 잡아들인 친일파를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판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친일파들을 결국 석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반민특위 네, 해산되면서 친일파들 네, 석방을 하는 네, 이런 어떤 네, 결과를 가져온 게 바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승만 정부의 반민족행위 즉 친일파 처벌 건수, 처리 건수는 0건입니다. 네, 모든 친일파들을 이때 전부 다 풀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쉽게도 이것에 이승만 정부의 또 하나의 오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개혁법 보시겠습니다. 북한 쪽은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2월 달에 이미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다음 달인 3월부터 아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토지개혁을 마무리를 하죠. 그 이유는 북한은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무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상 몰수, 지주로부터 무조건 토지를 빼앗아 가지고 무상으로 또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돈 관계가 안 들어가서 무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지개혁법을 어떻게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공짜로 그냥 몰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돈을 줘야겠죠. 그리고 대가를 줘야 될 것이고 농민들한테 분배할 때에도 공짜로 주면 우리 국가 재정은 파탄 나겠죠. 그래서 당연히 농민들한테 대가를 받고 농지를 분배를 해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한은
우리 남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이에요. 공산주의, 북한은 무상, 그리고 민주주의, 우리 남한은 유상이라는 겁니다. 유상, 여러분 유상이니까 몰수가 아니죠. 유상매수라는 겁니다. 유상매수, 유상 산다라는 거죠. 네,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면서 사고 분배할 때에도 유상분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이러한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길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할 때 당시 이 제정 주체들 가운데에서는 이승만 정부 안에서는 지주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농경지를 처리하는 이러한 법을 바로 빨리 만들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농지개혁법이 이것이 제정이 된 것은 이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된 것은 1949년 다음에요. 네, 6월 달에 제정이 됩니다. 6월 달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또 시행을 한 거는 다음에요. 또 제정된 거는 1949년 6월이고 이것이 시행이 된 건 6.25 직전이라는 겁니다. 6.25 직전. 네, 시행이 된 거는 1950년 6.25가 1950년에 일어나죠. 네, 1950년 3월 달에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된 이후에 거의 1년 후에 바로 실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긴 기간 동안에 당연히 돈이 있는 지주들은 자기의 개혁 농지를 당연히 처분을 했겠죠. 그래서 개혁 농지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농지 개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또 시행이 됐는데 시행을 하자마자 6.25 전쟁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농지개혁법은 매수를 한 지주한테도 불이익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농지를 받은 농민들한테도 불이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주한테도 불이익, 농민한테도 불이익이라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게 바로 농지개혁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그리고 유상매수, 유상분배가 어떤 구조로 갔는지. 자, 여기 이승만 정부가 있어요. 자, 여기 정부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 지주가 있겠죠. 네, 지주가 농지를 가지고 있겠죠. 농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지주한테 일단 농지를 받아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농경지를 받아요. 자, 그런데 유상매수니까 당연히 대가를 치르겠죠. 그런데 당시 이승만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일단 유가증권을 줍니다. 네, 지가증권. 네, 지가증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을 그냥 지주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지가증권을 들고 오면 나중에 이거를 돈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농지를 농민한테 분배를 해줍니다. 농민들한테 이 농지를 싹 분배를 해주면 농민들도 당연히 대가를 지불을 해야겠죠. 대가를 내는 농민은 또 더더욱 돈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받기로 했냐면 5년 분할, 5년 할부로 이 농경지 값을 받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현물로 5년 분할, 즉 5년 할부로 굉장히 길죠. 네. 이게 몇 개월 할부입니까? 60개월인가요? 아무튼 5번, 매년 5번씩 해서 5년 분할로 해서 바로 농지를 현물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내라 그랬다라는 거죠. 네, 다분히 농민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하기로 했냐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농경지가 이렇게 있어요. 일단 이 농경지의 가격은 어떻게 정했냐면 이 농경지에서 매년 생산되는 어떤 생산량이 있겠죠. 그 생산량의 평균 생산량의 1.5배가 이 농경지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농경지가 논이고 여기에서 쌀이 1년에 100kg이 생산이 된다. 그러면은 이 농경지의 가격은 여기에 1.5배를 하면은 이게 쌀 몇 kg이 되는 거죠? 150kg이 되는 거죠. 쌀 150kg.
쌀 150kg이 바로 이 농경지의 가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0kg을 바로 이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한테, 농민한테 이 가격을 받는데 150kg을 받는데 이거를 5년 분할이니까 매년 30kg씩 매년 5년 동안 받으면 150kg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5년째 30kg을 다 이렇게 채워서 150kg을 딱 완성을 해서 갚게 되면 바로 이 농경지는 이 농부의 진정한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매년 받을 때마다 매년 30kg씩 받을 때마다 그거를 매년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돈으로 바꿔서 바로 지가증권을 들고 있는 지주한테 차차 이 농지 가격을 바로 돈으로 줄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유교전쟁이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주도 손해 그리고 농민도 손해가 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손해가 났느냐? 여러분 전쟁 시에는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물자가 흔합니까? 아니면 매우 귀합니까? 매우 귀하죠. 뭐 생활 필수품 말할 것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어요. 그래서 식량,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해지면서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폭등하겠죠. 전쟁과 같은 이런 또 지진과 같은 어떤 천재지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사변이 있을 때에는 물가가 폭등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25 전쟁 때에는 이게 명확하진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물가가 몇 배 올랐냐면 400배 올랐다고 합니다. 400배. 그러니까 이 1,000원짜리 볼펜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요. 4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볼펜 하나. 이 볼펜. 제가 볼펜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러한 볼펜 하나가 40만 원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이런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돈 들고 있는 사람은 망합니다. 이런 돈이나 이런 지가증권과 같은 유가증권 들고 있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지주가 4억짜리 예를 들어서 4억짜리 농경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농경지를 정부한테 주고 4억짜리 지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4억은 여러분 현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볼펜 1000개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4억짜리 농경지 그냥 바치고 나한테 돌아온 것은 볼펜 1000개. 볼펜 한 박스 받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주 망한 거죠. 망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지가증권 잃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주는 매우 큰 손해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농민은 손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이런 현금이나 또는 유가증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망하고 현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큰 이익이 되잖아요. 현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큰 이익인데 그 현물을 내놓으라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래 이 농산물을 그냥 내놓으라고 하니까 바로 농민들은 이 상환 부담이 굉장히 크게 부담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당장 먹을 것도 없네. 전쟁 직후에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먹을 거를 바치라라고 하니까 농민들은 얼마나 이게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이 농지를 포기하고 그냥 도시로 떠나가는 그런 농민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지 이렇게 받은 거를 포기하는 농민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민한테도 피해가 아주 크게 갔다라는 겁니다. 지주한테도 피해가고 농민한테도 피해가 간 게 바로 농지개혁법인데요. 하지만 또 성공적인 부분도 있죠. 우리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죠. 경자유전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경자유전의 법칙이 확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농경을 하는 자가 농경지를 가지는 소유하는 게 바로 경자유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농촌의 문제는 뭐였죠?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농경지가 없고 자기 소유의 농경지가 없고
농경지를 굉장히 많이 보유한 지주는 농사를 안 짓는다라는 게 문제였잖아요. 경자 유전이 안 지켜지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 지켜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하나의 그 장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지주한테, 당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다 내놔라라고 한 게 아니라 3정보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했습니다. 3정보. 네. 1정보는 3,000평이거든요. 요즘은 뭐 평이라고 하는 어떤 단위는 쓰지 않지만, 네. 3,000평. 그러니까 3정보는 9,000평이 되는 거죠. 네. 9,000평의 땅은 지주가 계속, 네, 소유를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처음에 무상 몰수할 때 그냥 무조건 다 몰수하면 당연히 반발이 크겠죠. 그래서 북한의 경우는 5정보. 5정보는 지주가 가지고 있게 하면서 나머지 땅을, 네, 몰수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어떤 지주가 있는데 20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몰수한 거죠? 5정보는 그 지주한테 남겨놓고 나머지 15정보를 몰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정보마저도 나중에, 네, 북한이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전국의 모든, 북한의 지역의 모든 농경지를 협동농장으로 만들면서 이 5정보마저도 결국은 몰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정보, 우리 남한은 3정보. 우리 남한 쪽이 농사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네, 면적은 북한의 5정보가 더 넓지만은 우리 남한의 3정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양이 더 많았겠죠. 네. 자, 그래서, 네, 북한은 5정보, 남한은 3정보는 일단 남겨놓고 나머지를 처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농지개혁법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음번에 귀속재산 처리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귀속재산 처리법은 이거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이 소유한 재산들이 꽤 있었다 그랬죠. 일본인 소유의 뭐 토지, 원래 우리 땅이긴 합니다만은, 네, 토지, 뭐 또 저택, 또 기업체, 뭐 공장과 같은 그런 어떤 기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되게 많았어요. 자, 요것이, 네,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가 광복 맞이하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은 자기가 살아서 본토인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네,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본이 패망한 이 마당에 늘 일본인들한테 당하고 있었는데, 잘못 보였다라고 하면, 네, 이 일본인은 당연히, 네, 우리 한국인들한테 아주 크게 봉변을 당하겠죠. 그래서 정말 몰래, 네, 다 한국까지 가가지고 정말 간신히, 네, 배를 타고 일본 본토로 가는 게 당시의 모습, 일본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토지, 저택, 기업체는 전혀 처분할 걸 꿈도 못 꾸고 그냥 포기하고 몸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재산들이, 여러분, 일제강점기 끝나고 미군정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미군정에 모두 다 귀속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미군정에 귀속된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이거를 귀속재산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정은 신한공사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를, 네, 구성을 해서, 수립을 해서 이 신한공사가 바로 이 귀속재산을, 네, 관리하고 있다가 미군정 3년 후에 끝나죠. 이승만 정부 시작이 되면서 이 귀속된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바로 이승만 정부한테 양도하게 넘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남한을 이끄는, 네, 주체는 바로 이승만 정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재산들이 다 누구한테로 간다? 이승만 정부한테로 간다라는 거죠. 물론 미군정기에 일본인 이 귀속재산 가운데 귀속 농경지는, 네, 그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싼 가격으로 불화하기도 했었습니다. 불화는 국가가 국민한테 싼 가격으로 파는 것을 바로 불화라고 해요. 네, 귀속 농경지 불화는 미군정기 하에도 있었다. 네, 전부가 아니라 일부 있었지만은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이승만 정부한테로
고스란히 이 재산이 넘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이 재산을 우리 국민들한테 이승만 정부는 처분을 해야 했겠죠. 그래서 이 이승만 정부가 이 귀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바로 만든 게 바로 귀속재산 처리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우리 국민들한테 이러한 많은 재산들을 아주 싼 가격으로, 초특가, 파격 할인, 아주 싼 가격으로, 대체로 4분의 1 가격에서 5분의 1 가격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불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5분의 1이면 여러분 몇 퍼센트 할인인가? 80% 할인이죠. 이건 정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을 해봐요. 그 가격이 웬만한 국민들이 그 범접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80% 할인을 하면은 이거 얼마 되는 건가요? 400원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80% 할인은 온 국민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와, 아이스크림 2,000원짜리가 400원밖에 안 된대. 그럼 나도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누구나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300억짜리 기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런 어떤 큰 회사가 하나 있는데 80% 대박 세일 해가지고 정말 60억에 싼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그러면 와, 대박! 그러면서 60억 돈 들고 사러 가는 사람이 과연 우리 국민 가운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높은 가격이라면 아무리 이렇게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금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거대 자본가만이 엄청난 대박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만의 아주 멋진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이 귀속재산 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꿈도 못 꾸고 아무것도 못 사고 돈이 있는 사람들, 극소수의 자본가만 더더욱 이 비교가 안 되는 큰 부자가 됨으로써, 자, 이 귀속재산 처리법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의 격차를 어떻게 했을까요? 줄였을까요? 아니면 늘렸을까요? 부의 격차를 더욱더 크게, 큰 폭으로 떨어뜨린 이런 어떤 빈부의 격차를 이렇게 늘려서 이게 양극화 현상, 부의 양극화 현상을 만든 하나의 법이었다, 하나의 그 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우리 6.25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의 재헌국회의 활동으로서 재헌국회가 만든 주요한 법 3개를 공부했습니다. 뭐 공부했죠? 제일 먼저 반민족행위처벌법, 그리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그리고 방금 전에 귀속재산 처리법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하나 남은 6.25 전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6.25 전쟁은 일단 언제 시작했죠? 1950년에 시작했죠. 1950년 6월 25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요것이 언제 끝나냐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체결을 하면서 6.25 전쟁은 휴전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년간이 되겠는데요. 만으로 약 3년 조금 넘는 기간이 되겠는데, 이 6.25 전쟁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뭐라 그랬었죠? 순서라고 했었습니다. 순서. 이게 순서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그 다음에 반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북한의 땅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거의 통일을 앞두고 있었을 때, 다시 이때 중국군이 또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밀렸다가 다시 반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싸우는 과정, 이 싸우는 과정에 순서를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와 함께 이 순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지도 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바로 38선이라고 해가지고 북위 38도선,
북이 38도선 요 정도 되겠죠. 네. 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 북쪽은 북한 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남쪽은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죠. 자, 그런데 북한 인민군이 6월 25일 새벽에 네, 바로 남침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남침을 해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북한 인민군한테 어디까지 밀리게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낙동강이 있잖아요. 낙동강이 이렇게, 네, 낙동강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가서 이 낙동강이 바다 만나는 곳에 있는 도시가 바로 다름아닌 부산이죠. 부산, 네, 부산. 그래서 이 낙동강 유역까지 완전히 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대체로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만 남겨놓고, 네, 뭐 이 제가 그린 지도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요 정도, 조금 더 아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요 정도만 남겨놓고 우리는 전부 다, 네, 이 북한 인민군한테 장악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반부에는 이랬어요. 초반부에는. 그래서 대체로 1950년 한 8월 말 정도가 되면은 여기까지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임시 수도는 여기 부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군이 네, 조금만 더 늦었으면은 우리는 어쩌면 네,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유엔군이 바로 네,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바로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이 북한군은 다시 이제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후퇴하게 되냐면 여기, 네, 자, 제가 지금 선을 그린 요 선까지 대체로, 네, 그래서 우리가 반격을 해가지고 38선을 넘어서 이렇게 압록강 유역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여러분 1번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2번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네, 3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을 완전히 압록강, 두만강 바깥쪽으로 몰아내면서 우리가 통일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는데 이때 아주 강력한 군대가, 다른 나라 군대가 바로 북쪽에서 다시 이들이 네,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중국군 개입이죠. 중국군이 개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군 남침은 6.25, 그리고 중국군 개입은 12.25, 네, 10월 25일에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렇게 샥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계속 이제 밀리게 된다라는 거죠. 밀려서 어디까지 밀리냐면 대체로 경기도하고 충청도 부근, 이 접경 부분까지, 대체로 37도선 부분까지 우리는 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3번에서 4번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네, 반격을 합니다. 다시 반격을 해서 네, 현재의 휴전선과 비슷한 이런 어떤 네,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한 게 이런 그 전선이 만들어진 게 한 1년 후입니다. 네, 1년 후. 네. 그래서 1951년 한 5월 무렵이 되면은 바로 네, 더 이상은 큰 폭의 전선의 변화가 없이 여기에서 네, 이 지금의 현재 휴전선 일대에서 아주 조금씩 밀리는 고지 하나 그 점령하고 그 고지를 다시 뺏기는 아주 네, 치열했지만 큰 전선의 변화는 없는 치열한 국지전이 약 2년 동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지전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죠. 국지전이 아주 치열하게 1950년, 51년 5월부터 휴전을 할 때까지 53년 7월까지 아주 밀고 밀리는 아주 작은 국지전이 아주 치열한 그런 어떤 국지전이 계속 전개가 되다가 결국 2년 만에 휴전이 딱 됐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휴전이 갔느냐? 휴전은 2년 동안 했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다시 슬라이드 쪽을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전 협상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51년 7월부터 휴전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휴전 협상은 약 2년 정도 아주 길고 긴 마라톤 회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휴전 협상을 하면서 그리고 전선에서는 아주 치열한 국지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휴전 협상의 주체는 이랬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 누구랑 주체였느냐? 바로 쳐들어온 북한인민군, 조선인민군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북한군, 네, 북한군하고 중국인민해방군, 바로 중국군입니다. 중국군, 네, 북한군과 중국군이 휴전협상의 한쪽의 주체고요. 네, 그리고 네, 우리 쪽 휴전협상의 주체는 누구냐면 유엔 사령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 네, 요게 바로 휴전협상의 주체, 양쪽 주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장이 여기 판문점에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어디 있나요? 네, 이승만 정부는 이 휴전협상장 안에, 네, 판문점 여기에 이 회담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이승만 정부는 휴전협상의 네, 그 당사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이 휴전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회담장 바깥에서 이승만 정부는 네, 휴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휴전 반대, 휴전을 결사 반대한다라고 하는 휴전 반대의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아주 길고 길었던 2년 동안의 휴전협상이 계속 아주 지리하게 계속 진행이 됐는데 뭔가가 합의가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휴전협상이 2년이나 끌었겠죠. 가장 큰 문제는 포로교환 문제였어요. 포로교환. 전쟁을 하다 보면 상대편 포로를 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네, 당시 북한군, 중국군이 억류하고 있었던 우리 측 포로, 네, 한국군과 유엔군 포로가 한 1만 명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네, 우리 남한 쪽이 지금 사로잡고 있는 네, 이 북한군 포로, 네, 이 중국군 이쪽 포로가 한 13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네, 안 죽이고 살려두면서 네, 계속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북한군, 중국군 이쪽은 자, 포로 교환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요, 무조건 자동 송환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네, 우리 유엔군과 한국군 1만과 그리고 우리가 데리고 있는 북한군, 중국군 13만을 그냥 교환하자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손해 아닙니까? 네. 이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당연히 이건 우리 손해다 그러면서 1대1 교환하자. 1대1 교환. 그러니까 북한군 1명, 유엔군 1명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교환을 하자라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유송환. 무조건 이렇게 탁 맞바꾸는 게 아니라 이 각자 이 포로들한테 너 어디로 갈 건지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한테 맡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이 13만 명 가운데에서 분명히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너 북한으로 돌아갈래? 아니면은 여기 남을래? 라고 해가지고 남겠다라는 사람은 여기 남기고 그리고 돌아가겠다라는 사람은 돌아가게 하자라는 게 바로 유엔군 사령부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6.25 전쟁이 시작한 초기에 우리 남한의 거의 대부분의 영토가 바로 북한군 수중에 놓이잖아요. 그래서 남한 청년이 네, 북한 인민군이 된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총불을 들이대면서 바로 우리 북한군의 인민군 복장을 주면서 넌 이제 우리 북한 인민군을 위해서 싸우라 라고 해서 원하지 않는데 북한군이 된 우리 남한 청년이 무지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한 청년이 억울하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여기에 네, 2년 가까이 여기에 포로로서 남한 청년인데 2년 가까이 여기에서 포로로서 계속 수용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송환을 당연히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그리고 북한군은 이 북한 쪽은 전쟁 끝나면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 전후 복구 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전후 복구 사업에 필요한 인력, 이랬던 젊은이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고향은 남한 쪽이라 할지라도 통째로 다 데려가고 싶은 거죠. 그런 어떤 그런 입장 차이가 결국 끝나지 않아가지고 요게 2년이나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북한 이쪽이 점점 지쳐갑니다. 뭐 우리도 지치지만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이들이 이제 합의를 해주게 되는데 중립국 포로 송환위원회에 바로 이 문제를 맡겨서 그들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자라고 하는데 양쪽 모두 합의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곧 얼마 안 있어 휴전협상이 휴전이 정말로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싫은 사람 있죠? 여러분. 네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북진 통일해가지고 우리는 이들을 밀고 올라가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계속 그런 어떤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있던 이승만 정부는 휴전이 곧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제동을 걸었겠죠. 당연히 휴전 협상을 완전히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휴전 협상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이 13만 가운데 이 거주도에 수용되어 있는 이 포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들 가운데에서 약 2만 7천 명 정도의 포로를 모두 지금 반공을 외치는 반공을 서약하는 사람은 무조건 풀어주겠다라고 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반공 서약을 하면서 그냥 샥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타결이 되기 전에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이승만 정부는 먼저 바로 반공 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들을 그냥 먼저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휴전협상이 더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때 타결이 안 되고 그러자 이 유엔군이 바로 이승만 정부를 이제 달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원하냐? 원하는 걸 말해라. 그러면 그 원하는 걸 말하고 이제 좀 동의를 좀 해달라라고 하자. 우리 이승만 정부는 이때 무엇을 바로 유엔군,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미군이 되는 거죠. 뭘 요구하게 되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tay and food 두 개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미군 계속 남아가지고 우리를 지켜달라. 미군이 이 휴전협상 끝난 다음에 유엔군이 완전히 또 우리 한반도에서 떠나면 또 쳐들어올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남아가지고 계속 남아가지고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 걸고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냥 가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식량 달라라고 해가지고 원조를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군 쪽에서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이거 두 개를 모두 수용하면서 이승만 정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타결이 된 게 언제냐면 53년 7월 27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은 이 약속을 지켜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바로 휴전 타결 이후인 53년 10월 달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계속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원조는 이승만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 있었지만은 전쟁 끝난 6.25 전쟁 직후에 끝난 다음에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식량 지원이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6.25 전쟁의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노란 형광칠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중심으로 6.25 전쟁을 정리하시고 또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승만 정부에서 6.25 전쟁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네요. 여기에서도 반드시 적어도 두 문제, 재헌국회 활동 한 문제, 6.25 전쟁 또 한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